가지고 이제 큰 가방, 대형 가방 2개를 끌고 이제 막 질질 끌고 갔잖아. 근데 그 해외여행 같이 간 팀이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좀 사람들이랑 친해지니까 난민인 줄 알았다고. 불법 이민 가는 줄 알았다고. 딸이랑, 아니,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딸이 자기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는 거야, 외투를. 그리고 딸내미 외투를 2개인가 3개인가 챙기고, 나는 이제 그런 옷은 안 갈아입을 거니까, 전기장판을 이제 2개를 싸가지고, 전기장판만 가방 하나에 꽉 찼어. 그 이제 딸내미 그 파카가 하나 입고 2개는 넣고, 그지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속옷만 딱 챙겨가지고 간 거야. 야, 근데 그 유럽이 되게 춥다고 그랬는데 그때 12월이었어요. 근데 그 12월에 갔는데 안 추운 거야. 가는 데마다. 심지어 이제 스위스 알프스 산 밑에 있는 산장에서 잤는데 거기도 안 추웠어. 그런데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딱 커튼을 열었더니 심지어 창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한국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 보일러 온도를 다 최대치로 올려놨던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들어와가지고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원래대로 낮춰놓는데요. 원래 다 호텔방을 청소하면서 다 원래 온도를 낮춰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온도가 이렇게 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터라켄에서 잘 때는 그 방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온도가 내려가질 않아서 그 창문을 열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나는 이제 속으로 모르고 이제 내가 가면 나한테 전기장판 갖고 가라고 하는 시청자를 고소할 거라고 내가. 아니, 그걸 끌고 내가 그 7개 나라를 다 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 나중에 이제 저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해외여행 처음이죠. 그래서 맞다고. 대부분은 뭐 가까운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부터 여행을 하고 그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유럽이다. 우리 좀 사정이 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제 그랬어. 근데 그 인터라켄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한 팀이 여행을 안 가겠다는 거야. 그 융프라우를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부인이 병이 나서 못 잤대. 왜 못 잤냐 했더니 그쪽도 이제 발찜질하는 그 작은 매트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프랑스인가 어딘가에다 버리고 온 거야. 근데 그만 멀쩡한 걸 버리고 고장난 걸 들고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부인이 너무나 추운 데서, 몸이 안 좋은데 추운 데서 자가지고 병이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1인용 매트를 인천에서 돌려달라. 그래서 빌려준 거야. 나는 진짜 그 발찜질하는 것도 안 쓰고 방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1인용 매트를 한 팀에다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팀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팀이었던 거야. 믿음이 되게 좋은 부부였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오랫동안 근데 부인이 아파가지고 둘이 장기 휴가를 내고 왔던가 그랬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위해서 나한테 전기 매트를 준비시키신 거지. 그래갖고 그 팀은 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전기 매트에서 잘 잤다고 마지막에 돌려주더라고. 예.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다 라는 거. 그러면서 하여튼 가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와서 아주 이제 이 망치분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해외여행 가면서 전기 매트 샀던 그런 기억이 문득 들었고요. 좌우지가 이제 우리 딸이 그래서 고3 때부터 이제 공부를 중3 때 공부를 해가지고 외고를 갈 뻔했는데 다들 외고를 간다 그랬어. 근데 그 해외여행을 가는 바람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체험학습 기간을 다 쓰고도 3일 동안이 모자란 거야. 그게 이제 3일을 그냥 무단결석 처분을 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병원에 갔다고 얘기를 해라. 병걸 처리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담임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 선생님들이 병걸 처리하면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그게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다 내면 그 병결 처리를 해가지고 무단결석이 아니라 병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외고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방법들을 다 알려준 거야. 우리가 누구야? 이 시의원의 딸이 그 외고를 가기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냈다. 그럼 다음날 우리가 조선일보 메인에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가자.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주면 지들 손해지 뭐 이러면서 원칙대로 쫙 원서를 내고 무단결석으로 냈죠. 그래서 원칙대로 떨어졌어요. 원칙대로 딱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떨어졌다는 발표가 언제 났냐 하면 그 다음 날이 미국 가는 날. 미국의 순회 강연을 가기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6개 도시 순회 강연을 떠나는데 내가 딸을 데려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때가 방학이라. 근데 세상에 출발하기 전날, 출국 전날 떨어진 거야. 우리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막 울더라고.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이제 일단 일반 고등학교 원서를 이제 도장을 받아와라 하면서 보냈어. 그래서 내가 딸을 많이 안아주고 시커 이제 울게 한 다음에 누가 봐도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졌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라고 엄마는 생각한다. 딸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면 미국에 가는 거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남아서 이렇게 외고를 다시 시험을 보든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어. 그때 딸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럼 자기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외고를 진학하는 것과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자기는 그때 유럽을 선택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이러면서 얘가 이제 딱 일반 고등학교를 쓰고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간 거야. 아니, 미국에 순회 강연을 갔어요. 엄마 따라서. 근데 얘가 이제 갔다 오더니 가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존경심이 들었던 거지. 사실 엄마가 감옥을 가고 엄마가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하다 집으로 막 시청자들이 무슨 선물을 보낸다 정도는 알았지만 이 어린 딸이 볼 때 미국의 6개 도시에서 막 뉴욕, 워싱턴, 저기 캐나다 토론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엄마의 강연을 듣고 있다라는 게 얘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가득 갖고 돌아왔죠. 근데 부작용이 이제 엄마 껌딱지. 예. 엄마 껌딱지라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 일단 이제 감옥 갔다 와가지고 내가 감옥 가기 전에 우리 딸이 나한테 그렇게 별로 집착을 안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딱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얘가 이제 집에 엄마가 늘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없이 3개월을 딱 살고 나니까 얘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수시로 그냥 가슴팍에 처박혀갖고 자기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냄새를 맡아가는 거야. 그냥 엄마가 목욕을 안 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더니 미국 갔다 온 다음부터 이제 더 엄마 껌딱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기 전까지는 아빠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가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막 물어봤대. 엄마가 없어서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히 불편한 건 없지만 막 이랬다는 거야. 나쁜 년이. 엄마가 잡혀가도 딱히 불편한 건 없다고. 사실 우리 딸이 한테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어서 지금도 우리 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말을 제일 두려워하죠. 예. 아니 이게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아빠가 해주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학교 데려가고 이런 것도 다 아빠가 하니까 엄마가 그다지 엄마라는 존재가 그닥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불편한 건 없지만 이러면서 했다는 지금도 이제 엄마가 또 잡혀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한번 가봤잖아. 딱히 잡혀가도 엄마 불편한 게 없더만. 그래서 갔다 와서 대구로 출마해.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 집은 날마다 지내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제 딸내미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기에 유세를 부르는 게 2번이라며. 중2 때하고 고3 때. 근데 이제 중2 때 내가 잡혀갔다 왔고, 그러니까 중1 때 잡혀가서 중2 때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고3인데,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엄마 품에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막 국영수에다가 논술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너무나 자기가 힘들대. 나는 가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난 학원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전부 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한다니까. 지가 막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 아깝지만 내가 돈은 대주고, 대신에 나는 엄마는 강요하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빠지고 싶으면 빠져라. 대신 엄마는 돈을 끊겠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지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네 문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관되게, 예, 딸이 고3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그동안 눈치를 보다가, 아니, 고3이라고 계속 내 침대에서 자면 어쩌란 말이야. 내 자리가 난간이야. 난간에 칼잠 자다가, 그 이제 뒤로 떨어지면 남편이 막 죽는시중을 하고, 내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저께부터 이제, 아예 딸이 오기 전에 일단 자는 거야. 먼저 자고, 딸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안아줄까, 뽀뽀를 막 하고 그래도 못 들은 척 계속 자는 척을 하면, 딸이 포기하고 집으로 가요. 방으로 가요. 여기서 지금 어제랑 그저께 이틀, 푹 잤더니, 좀 낫긴 나았어. 사실 이제 2월 28일 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겠구나. 진짜 2월 28일에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진기를 다 쓰고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 2월 28일 날 딸에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겠구나. 근데 어저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3월의 에너지가 충전되셨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저녁 9시부터 자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딱 눈을 뜨는데 막 무슨 어마어마한 막 꽹가리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이제 새벽 5시에 날 깨우시는 거야. 근데 딱 마음속에 처음에 딱 일어나면서 든 생각이 3월의 에너지가 충전되셨습니다. 딱 그런 거야. 씨발. 원래 내 계획은 아침에 못 일어난다. 그리고 신랑이 응급실로 데려간다. 그리고 며칠 입원한다. 그래서 3월 1일 날 집회 안 나가도 된다. 이게 나의 시나리오였는데 씨발. 3월의 에너지가 충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촛불 집회 갔다 온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촛불 집회 갖고 어저께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스피커로 양쪽에서 지랄 발광을 했잖아. 스피커 피해가지고 세종대왕 엉덩이 밑으로 왔더니 부부젤라까지 따라와가지고, 나 진짜 그 시민 나팔부대 진짜 나 너무 괴로워. 그 시민 나팔부대는 나를 고문하는 것 같아. 그 나팔부대까지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어. 그 속에서 내가 방송을 한다고 목을 얼마나 썼어. 일반적인 인간이면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야 돼. 그렇잖아. 일반적인 인간이면 오늘 같은 날 목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고. 아니, 그게 진짜 이게 사람으로서 그게 도리 아니겠어? 그게 상식이고 도리야. 근데 소리가 나오잖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신대니? 나한테 진짜 왜 이러신대?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우리 우리 조카가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제 내가 2탕 뛰었잖아. 이 낮밤이 뒤바뀐 뉴욕에서 한국 시간대 방송 한 번, 미국 시간대 방송 한 번, 2번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우리 이제 조카가 완전히 거의 중반 지나면서는 이 중반이 지나갔을 때쯤 되니까 애가 거의 기절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 번밖에 서포트를 못하고 미국 시간 방송할 때였나? 그때는 거의 애가 아니야. 한국 시간 방송할 때 얘가 완전히 쓰러져 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얘가 한국 시간 방송을 끝내고 나서 내가 이제 뭘 챙겨다 이렇게 주니까 얘 그러는 거야. 이모는 밤에 천년 묵은 산삼을 한 뿌리 구렁이랑 삶아 먹지. 얘 군대 갔다 왔잖아. 예. 군대에서는 이제 뱀 잡아먹는 게 최고의 보양식인가 봐. 이모는 밤마다 천년 묵은 산삼을 구렁이랑 같이 삶아 먹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병장들이 뱀 잡아먹고 막 그러나 봐. 이제 얘가 이모는 천년 묵은 산삼을
이 구렁이랑 같이 삶아먹는 게 틀림없다. 안 그러면 멀쩡할 수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사람의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봐도 그건 사람의 에너지가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진짜 벌써 죽었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예. 아유, 멀쩡하니 이걸 참. 그게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야. 당신은 다 마음에 달렸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내가 이제 마음이 좋으면, 예, 마음이 어떤 투지가 있으면, 전혀 안 아픈 거야. 너무 멀쩡한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런 나에게 맞춰가지고 이제 막 일정을 짰는데, 뭐에 기분이 딱 틀어져가지고, 아프기로 작정을 했다.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너의 본질이냐. 진짜, 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 너의 진심이냐. 아니면 진짜, 도대체 어떤 게 너냐.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 내가, 편도선 수술을 하러 갔을 때, 이 편도선 수술을 보통은 국소 마취를 해요. 그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국소 마취를 해갖고 제거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자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편도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었는데, 무슨 신경망 같은 게 막 머리까지 쫙 퍼져 있는 거야. 그더니만 이게, 편도선 염증에, 감염된 양이래나, 하여튼 무슨 편도선과 연관되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국소 마취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입원했어. 전신 마취하고 제거한 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피고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은 5학년 때부터 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간염 걸려가지고, 간염도 그게 나는 B형 간염이었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을 입원한다는 거야, 간염 환자들이. 근데 나는 한 달 걸렸어. 수치가 안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했어야 됐어요. 그랬지 뭐 대상포진 걸렸었지. 그것도 한 달 갔잖아. 계속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를 한 3번 당했어.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그래서 이제 3번 치고 났더니 그것도 다 한쪽 방향을. 왼쪽만 계속 3번을 친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허리가 그때 나가버린 거죠. 이제 골반이 뒤틀려 버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아픈 거. 그리고 이제 위는 4살 때부터 아파가지고 위궤양. 근데 이게 위염보다 위궤양은 되게 아파요. 근데 위궤양하고 12지장 궤양을 비교해보면 위궤양은 애교야. 12지장 궤양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코에서 피냄새도 나고요. 코에서 약간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나.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진땀이 막 등줄기가 날 만큼 너무 아픈 거야. 예. 12지장 궤양은 그렇게 아파. 그것도 먹기 시작하면 한 달은 약 먹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이 별로 피가 안 좋았어. 엄마는 심장병, 아빠는 뇌졸중 이랬기 때문에, 당뇨병의 뇌졸중? 그래서 이제 혈액이 맑지 않은 그런 체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이 막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혈관이 들어가서 통과하는 중간을 재는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압력이 틀리다고.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 그래갖고 막 생식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종합병원이야.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리고 내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잖아. 근데 수면 내시경 하다 일어났어. 수면 내시경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깨버린 거야. 내시경 도중에. 그래갖고 이제 의사가 우리 남편을 불러다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위장이 다 꼬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이 다, 그러니까 소장이죠. 소장이 다 꼬여가지고 이런 위장이면 안 아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나오면서 나는 장내시경을 또 하느니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너무 아팠어. 예. 그냥 이제 인간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는 모든 거를 갖고 있는, 암만 안 걸렸어. 인간이 스트레스로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암만 안 걸린 거야. 예. 네네. 근데 나는 이제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으로 했는데도 그러더라니까. 예. 모두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근데 이게 네. 잠깐만요. 근데 이제 나의 질병은 이게 다 마음에서 와. 근데 내가 볼 때 나의 질병이 아니라 모든 질병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의 이제 모든 질병이 다 거의 마음에서 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나, 아,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면 죽어. 암 환자들도, 아, 이 암이 너무나 심해져서 죽겠구나. 그리고 포기하면 죽어. 근데, 그냥 뭐, 암이건 뭐건 다 살덩어리인데, 그냥 뭐, 되는 데까지 살아보자. 그러니까 암 환자가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야, 하루하루 사는 데까지 살아보지 뭐.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자. 그러면 몇십 년을 살아. 옛날에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젊은이였는데 그 암에 걸려가지고 저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부인이랑 같이 그 나물밥 지어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야. 30년, 20년인가 30년째 살고 있다고. 죽는 날까지 부인이랑 나물밥 지어 먹으면서 자연 속에서 살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30년째 안 죽고 있다. 예,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암에 걸렸던 분들이 그 암이 확 도지는 게 스트레스로 도지는 거고, 예.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도져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나, 뭐 삶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자연의 변화를 감사하면서 살면, 이거 오래 사라진대.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모든 스트레스성 질환은 스트레스를 느끼면 극대화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면, 기분이 안 나빠하면 별로 날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건 마음에 달렸어. 네,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이제까지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람이 우울할 때 이제 그 몸속에서 어떤 나쁜 성분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본인이 기분이 되게 우울하면 그 나쁜 성분이 나온대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다른 좋은 성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나쁜 성분이 나오면 그게 사람의 몸을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산모가 기분이 나쁘면 아기가 나쁜 거야. 아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뭐라 그러나, 아기가 담겨 있는 그걸 뭐라 그래? 응? 물 있잖아. 양수가 써진대요. 예. 그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 양수의 맛이 써지고 나쁜 성분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뱃속에 애기 넣어놓고 엄마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시부모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또 직장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애기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애기 임신하면 그 태교라는 걸로 최대한 산모를 이렇게 사실 태교는 결국 산모를 보호하는 거야. 기분 나쁜 거 안 듣게 하고. 태교의 본질이 그거잖아. 좋은 소리만 들어라. 화낼 일이 없게 해라. 그게 태교의 본질이야. 그게 양수의 나쁜 기운이 아이의 몸을 나쁘게 한다는.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는 목적보다 산모 보호하는 게 태교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산모의 심기를 보호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나쁜 호르몬이 몸속에서 나오면 그 암세포나 이런 걸 극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박근혜라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냐고. 박사모라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냐? 못 피하죠. 종편, 저것들도 피할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 가령 직장 상사,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운, 그러면서 나를 존내 괴롭히는 직장 상사, 없앨 수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이 소파 성애자인 남편, 또는
질투해와신 아내, 뭐 이런 존재들을 바꿀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은요,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냐면,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거든.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막 그 소파에 막 달라붙어갖고 막 이상한 짓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 새끼 막 이러고 막 그 쓸데없이 그냥 홈쇼핑만 보면 눌러대는 마누라를 보면 저 미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와 박사모를 보면서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것들을 진짜 없애버려야 돼, 이런데 없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 분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야. 소파를 버리면 돼. 소파를 버리면 베개에다 그래. 소파를 버리면 베개와 벽에다가 그래. 다리를 올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직장인들이 일주일 내내 앉아서 일을 하잖아. 근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다리 밑으로 계속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앉아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무겁고, 그러니까 그 체액이 다리 쪽에 가서 다리가 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올리고 자면 그 붓기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개나 소파에다 다리를 얹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끙끙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는 거야. 절대 그게 이 베개하고 소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해를 버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자, 스트레스의 본질은 뭐냐면, 저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다. 저 새끼 전현, 저것들을 막 확 없애버리고 싶다. 근데 내 맘대로 없앨 수 없다. 거기서 오는 그 분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걸 배운 거. 용서하는 방법. 물론 용서가 잘 안 돼. 잘 안 돼. 하지만 용서의 방법을 배운 게 내가 이제 그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 예. 그 용서라는 게 뭐냐면요. 예, 용서라는 건 그에 대한 미움을 더 이상 품고 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용서야. 이 용서라는 게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을 더 이상 내 가슴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 그게 용서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용서가 죄를 지은 놈을 처벌하지 않는 게 용서인 줄 알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예, 그건 불법이지. 범죄 공모야. 죄를 지은 놈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주는 거는 그건 용서가 아니라 범죄 공모 내지는 범인 은닉이에요. 그건 또 하나의 불법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다. 진짜 용서는 뭐냐면, 진짜 용서는 그에 대한 미움을 내 가슴에 품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야. 예.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어요. 정말 쳐 죽여버리고 싶은 짓거리 진짜 눈앞에서 하잖아. 어쩌면 그렇게 정말 어쩌면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꼭 때려 죽이고 싶은 짓을 눈앞에서 하는지. 그죠? 근데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조금 가능해지네. 조금 더 쉬워지느냐. 아주 조금이지만 이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저것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내 주변에서 직장 상사에게 줄 수 있는 벌은 고작 이혼 소송? 그 다음에 재산에 많아야 재산 절반 정도 뺏는 거? 그게 할 수 있는 복수의 최선이잖아. 최대치잖아. 그리고 한참 바쁠 때 사표 써버리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줄 수 있는 벌이라는 게 너무나 사소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줄 수 있는 벌을 주고 그
내가 그 갚아줬다고 그래서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그를 벌 줘도요. 그 벌 준 것에 대한 그 만족감이 없는 거야. 더 공허해요. 내가 이러려고 고작 이걸 주려고 그 오랜 기간 싸웠나? 고작 이걸 주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을 썼나? 이러면서 더 허탈해져. 진짜. 그래서 일단 그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법적인,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죄를 졌다. 형사상의 죄나 민사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다가 고소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잊어버려야 돼. 딱 그 법적인 책임을 그냥 묻는 걸로. 그러면 얘가 이제 법적인 잘못을 했다. 형사법을 위반했다. 형법을 위반했으면 경찰이 처벌을 하겠죠. 그죠? 뭐 민사상 나한테 손해 끼친 걸 법정에서 인정을 해주면 뭔가 10원이라도 뺏어서 주겠죠. 그러니까 딱 고소하는 순간 놔버려야 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냥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 합당한 벌을 받겠지. 합당한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놔버리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저놈을 저 새끼가 망하는 걸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더 잘 돼. 저 새끼가 망하는 걸 봐야지 그러고 지켜보고 있으면 더 잘 돼요. 그죠? 근데 잘 살거나 말거나 그래 네가 언젠가 천벌을 받겠지. 그리고 딱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나서 보면 걸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진짜. 예. 내가 지금 한 47년 살아보니까 그 계속 저 새끼가 망해야지, 전현이 망해야지 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보고 있을 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근데 그 딱 잊어버리고 아이고 저게 언젠가 천벌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딱 그 잊어버리고 몇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집안이 쫄딱 망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벌을 받아놔. 응, 진짜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야. 왜 그러냐면 사실 누군가를 벌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벌을 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밖에 안 주셔. 근데 진짜 얘가 받아야 될 건 더 엄청난 벌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걸 주세요 요걸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못 주는 거야. 내가 그냥 그 마음에서 딱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주시겠거니 그리고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나는 더 좋은 일을 하러 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무시한 벌을 딱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심판자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 신은 공의롭다. 신은 옳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맡기고 내 마음에서는 그 잊어버리는 거야. 내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보면 정말 처절한 벌을 받은 모습을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어저께 촛불 집회 갔다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속상하다. 왜 우리 촛불이 이렇게 그 비난받고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집단하고 우리가 동급 취급을 받느냐.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그 하소연들을 보내셨어요.